자, 이제 예산제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의 다양한 종류를 공부하고 있죠, 그죠? 뭐 제1이나 사유, 확정, 집행, 결산이라는 전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간을 봤죠. 자, 그 다음에 조세 감면 절차, 조세 됐죠. 자, 본 예산이 있었고요. 수정 예산이 있고, 성립되지 못하면 무슨 예산이 있다? 준 예산이 있고,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이죠. 소지출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세 감면 한도제까지 해석부 통합 제정했습니다. 자본 예산은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구분해서 별도로 운영하니까 예산안이 두 개입니다. 그죠? 복식 예산이에요. 복식 예산. 자본 지출과 경상 지출을 구분하는 이른바 이중 예산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본 지출은 국공채를 조달하여 불균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상 지출은 조세 수입에 의한 균형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분리하여 회계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 있는데, 사회 간접 자본, 그죠? 우리가 KTX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인건비, 그죠? 공무원 인건비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상적으로 쓰는 돈이라면 KTX나 도로는 투자적 성격이 있고요. 장기간에 보통 사회 간접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지출이죠. 투자, 장기간에 걸친 관점이나 특히나 문제가 세대 간의 세금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 세대에게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국공채를 부담시켜서 운영하는 게, KTX를 건설하는데 대략 한 10년이 걸리면 10년 동안은 이렇게 적자겠죠. 건설되면 30년 동안 만약 흑자라고 가정한다면, 자, 지금 여기 현 세대한테 세금을 걷어서 KTX를 건설하면 현 세대들은 많이 이용 못하겠죠. 10년 뒤에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세대는 자기들이 세금 안 내고 KTX, 건설된 KTX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투자 성격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국공채를 발행해서 몇 년 만기? 10년 만기 국공채를 발행해서 그 국공채에 이제 돈을 가지고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사업을 했다가 10년 뒤에 이제 KTX를 운영하면 이용자들이, 미래 세대들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겠죠. 그 돈으로 이제 10년 만기 국고채를 회수하면 비용 부담을 일치시켜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국공채가 우리 요때 사업이 적자가 돼서 돈을 통화를 찍어서 이 국공채를 갚아주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적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은 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국공채, 경상 지출은 조세 수입을 하는 균형 예산, 불균형, 균형 예산이 두 개다.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분리해서 회계 구분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죠? 응익주의. 미래 세대가 수익, 이익을 많이 보니까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에게 세금을 걷기보다는 국공채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세대 간에 이게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분도 있고요. 수평적인 공평성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장기적 관점이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보면 계속 적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 완성 시에는 흑자다.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특별한 분석, 고용 창출이라는, 그래서
불경기에 경기 회복에 성격이 있다는 것이 또 이게 자본 예산을 하는 또 별도의 또 숨어 있는 목적이죠. 그죠? 적자 재정의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데 만약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국공채를 발행해서 써버리면 민간의 투자나 민간의 경제 활성화를 위축시키거나 몰아내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찍어서 국공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조장하고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적당히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게 성공하면 되게 좋은데 실패하면 오히려 재정 적자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본 지출과 경상 지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도 또 한편 논리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BTO, BTL입니다. BTO, BTL은 이 사업의 순서인데요. 정부가 이제 도로를 건설한다. KTX를 건설하는데 방금처럼 자본 예산을 사용해서 KTX를 건설하게 되면 정부가 관료가 운영하면서 비리도 발생하고 비효율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민간에 맡겨버립니다. 자, 민간이 먼저 빌터를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퍼는 전달해 주는 거죠. 기부 체납인데요. 이제 기부 체납을 하면 소유권은 국가가 되고요. 운영권은 민간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운영하죠. BTO입니다. BOT는 민간이 건설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운영권을 보통 한 30년 주는데 30년 동안 운영하고 난 다음에 국가한테 주는 건데 BOT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방식이죠. 왜냐하면 20년 운영했다가 기업이 파산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국가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BTO를 많이 합니다. 이 BTO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이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스스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 민간이 민자 유치 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했는데 사업에 그 도로에 너무 이용료가 비싸서 차들이 안 다니면 투자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MRG, 최소 수입 보장 규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돈이 새어나가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 사업으로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다양하게 공항철도 이런 거 다양하게 얘기되죠. 그죠?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 위험 부담한다. 그래서 민간이 잘 안 하려고 한다. 최소 수입 보장. 그래서 100대 정도 지나간다고 예상했을 때 한 70%, 80%. 근데 실제로 이게 100대 수입을 150대로 과잉 추정해버려서 70%를 해주면 대략 70%, 30%. 그래서 130%, 103% 정도 100% 넘어가 버리죠. 그죠? 이렇게, 과다 추정을 해서 MRD를 높이는 비리를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보통 수익 사업을 위주로 도로, 철도가 돈 받을 수 있는 투자 회수가 쉬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MRD는 이제 법에서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영권을 다시 국가가 리스합니다. 리스. 운영권을 국가가 다시 리스하면 BTL이 되겠죠. BLT는 리스했다가 하는 거죠. T가 맨 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시험에 녹인 하는데 그게 사실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죠. 민간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모르니까, 그죠? 뭐 중간에 10년 하고 그냥 확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리스를 하게 되면 민간 기업에게 안정적인 리스료를 주게 되죠. 그죠? 리스료를 주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기업은 안정적인 리스료를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얘는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죠. MRG가 필요 없고 정부가 하기 때문에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즉 투자 회수가 곤란한 사업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법이 있는데 7조 2에 조항은 필요 없고요. 자, 총 한도액에 대해서 국회 의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 투자사의 총 사업의 총 한도액, 대상 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총액 예비비 한도액을 121조. 예산 투자 사업이겠죠, 그죠? 업적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수입. 아까 이제 조세를 거두면 현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텍스 리볼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국가의 운영에 경상 지출해야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처럼 국공채는 미래 세대 수입, 응입주의죠. 수익을 이익을 누리는 자들한테 저기 자본 지출은 이렇게 해줘요. 당연히 이제 현 세대들은 내가 낼 돈이 아니니까 조세 지향이 약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결정하고 되게 간단하죠, 그죠? 뭐 오래 거둬들여서 써버리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막 대출 주체 선정 이자 상환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상 지출을 주로 사용하고 여기는 자본 지출을 사용하고 자본 지출과 경기 회복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낭비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조세 지출은 자유재로 인식, 무인승차 맞죠? 낭비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죠? 개별적 보상, 그죠? 왜요? 내가 그 도로를, 그 KTX를 이용하지 않으면 내가 이익을 안 누렸기 때문에 그 도로 건설에 내가 돈을 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수익자 부담 원칙, 이른바 응익주의를 구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국공채가 있습니다. 국고채. 재정정관, 국민주택, 아까 했죠? 이자 부담 없이 부채 관리에 정을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차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납세된 국민이 직접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현 세대가 전가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반점.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유재를 인식을 받을 비율성이 발생하고 투자재원 동원의 시의성이 줄어. 과세 대상 세율 결정 등 법적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넣어놨습니다. 그죠? 자, 이제 최근에 강조되는 것이 성인지 예산 제도죠. 젠더 메인스트림. 이른바 성주류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시정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본다는 거죠. 젠더 메인스트림. 95년 북경회의, 북경에서 세계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젠더의 문제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예산서와 결산서니까 y-1, y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죠.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원장 협의, 그죠? 기준에 따라서 중앙관세장이 작성했다가 이제 다 모아서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하지만 이건 심의 의결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첨부 서류, 즉 참고사항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존에 예산 사용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이었다, 그죠? 라는 정제. 과거의 소극적, 성중립적인 관점이 또는 성무지적 관점,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젠더의 문제, 성주류적 관점에서 문제를 예산을 사용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규정된 최초의 나라가 중요하죠.
숫자 또 빠졌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최초의 나라입니다. (2010년) 중앙은 2010년, 지방은 2013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이 다 적용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을 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규정된 사업이 만약에 A 부처에 있으면 요게 있으면 요 두 개, 양평정기에 해당하는 요 두 개의 사업에만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성평등 목표, 사업 총괄, 성평등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오히려 이런 거 객관식에서는 2010년, 2013년 예산기금, 그죠? 다 작성하는 거 아니냐. 이 부처가 이만큼 빨간색의, 그죠? 빨간색의 예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그 중에 성인지 예산서는 이렇게, 그죠? 양평정기에 규정된 대상 사업인 요것만 작성한다는 거죠. 뭐, 없는 부서는 작성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예산의 분류. 공직의 분류는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가 있었는데, 예산의 분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조직별 분류, 소관별, 중앙관서라 그러죠. 관서별, 조직별, 기관별. 그죠? 예산 심의에 가장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그죠? 거의 대부분 정부로 치면 부의 개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부별로, 그죠? 상임위는 전담 마크를 하기 위해서 부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산 심의 가장 용이하다. 조직별 분류. 품목별은 지출 품목, 구매 품목별로 작성하는 거죠. 최고 맨 마지막 지점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회계 책임하고 재정 통제가 명확합니다. 회계 책임 확자 또 왜 그렇죠? 오늘따라 회계 책임 명확.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재정 통제가 가장 용이합니다. 그죠? 예산이 국민 경제적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 성질 분류가 좋고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기능별 분류. 예산이 어디에, 뭐, 옛날에는 뭐, 그죠? 국방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능별.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시민을 위한 분류라 불리는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예산 과목 구조에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산회계법의 체제 하에서는 아주 옛날부터는 장관항, 세항목, 세목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별로 이렇게 이런 편을 우리가 또 그죠? 지금 그 책에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뭐 1항, 2항, 3항 3항 밑에 다시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 최근에는 이제 편, 장, 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이제 예산을 시작했을 때는 장, 밑에 물류는 관, 그 다음 물류는 황, 그 다음 물류는 세항, 목, 세목이죠. 자, 이것을 분야, 부문, 프로그램 해서 분야에서 이건 이거 하나를 빼면 부가 되죠. 부에서 다시 이거 하나 빼면 프가 되죠. 분부, 프. 다시 뭐예요? 분부, 프.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장, 관, 항, 세항, 목, 세목. 세부사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프로그램. 그래서 옛날에 항, 그죠? 항. 항이나 또는 세항의 묶음을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 내에
개별 사업을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과거 항이나 세항, 그죠? 프로그램은 여기 항이나 세항, 세세항 했었습니다. 그죠? 단위 사업은 프로그램에 속하는 개개의 재정 사업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항 또는 세항이죠. 그렇죠, 그죠? 프로그램이 항이 되고 세항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된 것도 있고 단위 사업이 된 겁니다. 그냥 장, 관, 항을 그냥 분, 부, 표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그죠? 원래 항 또는 세항의 묶음, 관련성 높은 항 또는 세항의 묶음을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프로그램 내에 개별 재정 사업을 단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공부하느냐? 바로 과거에는 철저하게 2007년 이제 중앙정부, 2008년 지방정부에 도입됐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장관항,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의 장이고요. 여기 이게 장 밑에 있는 거니까 관이겠죠. 여기 또 이렇게 한이 되겠죠.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주. 그럼 이제 예전에 이제 항 밑에 다시 세 항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옛날에는 이걸 A, 중간에 걸 B, C로 하면 옛날에는 10억, 10억, 10억씩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자, 요게 장, 관, 항, 세 항이죠. 이제 A, B, C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옛날에는 10억, 10억, 10억씩 배치됐으면 철저하게 이렇게 10억, 10억, 10억씩을 썼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제 요게 항이라면 항에 그냥 30억을 배정하고 이제 여기 A, B, C 사업은 재정 사업, 단위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써라. 옛날에는 단위 사업까지 철저하게 통제지향적으로 예산을 관리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항을 프로그램으로 명하고 프로그램에 철저하게 사정을 한 다음에 재정사업에는 자율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사업에 자율성을 주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죠. 과거에는 자 여기 A, B, C로 나눠져 있을 때는 10억, 10억, 10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걸 예산의 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예산기관이 사전에 심의하고 사정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이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단위, 그죠?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기본 단위가 프로그램이죠. 단위 사업에는 뭘 준다? 자율성을 준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성과 목표 관리제도. 단위 사업은 자율성을 주니까 단위 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 예산 운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산 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